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명령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해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저는 슬퍼집니다. 이 추운 겨울 혹한기에 경계 근무에 고생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요. 어딘가에선 말이죠. 그 눈물이 떨어지자마자 얼어버리거든요. 너무 슬프다. 진짜, 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자, 우리 장병 여러분들 방한용품 잘 챙겨야 될 텐데 맞아요. 어떤 거 챙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깔이. 깔깔이. 방상 내피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죠. 그럼요. 그리고 요즘 깔깔이 같은 경우에는 방상 내피도 예전보다 확실히 따뜻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이넥 디자인이라 목도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내피를 입어도 그 소매가 올라가지 않게 그 소매의 고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패스츄리 전법을 추천합니다. 패스츄리 빵이 어때요? 겹겹이죠? 겹겹. 네네네. 두꺼운 양말 하나 신는 것보다는 이 얇은 양말을 여러 개를 겹겹이 신는 게 더 따뜻할 수 있어요. 네. 네,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얇게 많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요즘은 최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패딩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패딩이요? 와, 깔깔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패딩이요. 와. 이미 몇 년 전부터 네. 전방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게 패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디자인도 깔끔하고 아주 가벼운 데다가 따뜻하기까지 해서 장병들 사이에서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패딩은 말이죠.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패션을 떠나서 생존 수단입니다. 정말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사실 저도 저 패딩을 한번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검정색 앞에 로카라고 써져 있는데 네. 너무 따뜻합니다. 음. 굉장히 따뜻하고 특히 전방 부대나 이제 격오지 부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네. 우리 국군 장병들이 패딩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행운기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부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뭐야? 충성TV! 네, 일요일에 활력소 같은 시간이죠. 전군! 부대에서 네, 자 전군 부대 자랑 오늘 만나볼 부대는요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부대입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산다. 죽을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 없던 부대인지 반겨보시나요? 진짜 많이 들어본 거라서. 아니, 바로 하셔야 되는데. 네, 익숙한데. 네, 익숙한데, 네. 힌트를 제가 살짝 더 드리면요. 네.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이 부대를 만나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뼈도 못 줄겠다. 도망가자! 야, 어떤 부대인지 아시겠나요? 확실히 알겠네요. 아시겠어요? 네.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왔어, 예. 필 왔어. 살아서도 응, 죽어서도 응. 혹시 그 부대 아닙니까? 네! 백골마크를 정말 사랑했던 그 부대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기억력이 좋네요. 자, 행군기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던 부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불면의 부대. 제3 보병사단 백골부대 전우들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사단 수색대대 공보정원 장교 중위 이영은입니다. 백골부대가 왜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인지 오늘 뼛속까지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뼛속까지 느껴지네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3사단 수색대대 병장 조민석입니다. 언제나 승리할 태세를 갖춘 백골 부대 무적 백골 전사의 강인함을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패기. 역시 수색대대. 네. 예. 에너지가 확 네. 들어옵니다.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백골 부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압도적인 보스잖아요. 그렇죠. 적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 뭐 천하무적 백골 부대. 이런 이 백골 부대의 명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자고로 명품은 브랜드 가치 하나만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백골부대는 정군 최고의 메이커 사단다운 활약상이 그 모든 걸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백골부대의 활약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그 정훈 장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공보정훈 장교입니다. 공보 정훈 장교님 그 부대 내에서 그 방송도 혹시 하시나요? 방송은 따로 하지 않는데 정신전력 교육을 할 때 이런 발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용사들 귀에 쏙쏙 이렇게 박히니까 네, 발성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송 부대 방송도 하세요. 네. 톤이 딱 진짜 방송 톤이에요. 네, 맞아요. 쏙쏙 들어와요, 확실히. 그렇죠. 네. 대장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패기. 와! 역시 백골 수색대대 패기. 좋습니다. 네. 네, 어떤 약골이라도 백골 부대에 입대하면 강한 남자가 됩니다. 무적의 백골 전사들은 강인한 정신과 용기 그리고 전투력을 바탕으로 언제나 승리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기와 용기가 백골의 명성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후배 중에 이 개그맨 장동민 씨를 비롯해서 백골 출신 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맞죠?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남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백골 용사들은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저희 전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백골 전사들의 위대한 부대 정신을 개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수료식도 남다릅니다. 백골 용사로 새롭게 태어난 걸 영광으로 기념하기 위해 백골잔에 물을 담아 마시는 백골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백골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네, 모든 백골 용사들은 백골이 되어서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백골잔에 물을 담아 마시는 건데요. 선배 전우들의 혼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비장하게 각오를 다지는 거군요. 그 조민석 부장도 그 백골 의식 했습니까? 네, 저도 수료식 때 백골 의식을 했었는데요. 그걸 딱 마신 순간 네. 이거 적군 다 때려잡을 수 있겠는데? 하는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백골 부대는 워낙에 또 설명이 필요 없는 부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또 남긴 부대 아닙니까? 네. 우리 소연 씨가 또 제3보병사단 백골 부대 부소서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백골 부대 역시나 파헤쳐 보니 더 대단하고 아주 강인한 부대였어요. 백골 그 이름처럼 엄청난 위험이 느껴지는 부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행동으로 충성한다. 우리는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백골부대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입니다. 자, 백골부대 정식 명칭은 제3보병사단입니다. 1947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에서 제3보병여단으로 창설됐고요. 이후 1949년 제3보병사단으로 승격이 됐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창설된 사단급 부대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녹화하는 오늘이 바로 백골부대 창설일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공교. 와, 그래요. 올해로 창설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녹화가 그래서 더 뜻깊습니다. 그러네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어가 보자면 네. 또 캐치프레이즈는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 필사즉생, 골육지정, 상승백골입니다. 그렇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고륙지정. 설명해 주시죠. 네, 필사즉생, 고륙지정, 상슬백골. 먼저 필사즉생은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이긴다. 우리는 행동으로 충성한다. 라는 뜻이고요. 네. 골육지정, 피와 살을 나눈 형제처럼 우리는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승 백골은 뭔가요? 상승백골,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입니다. 자,
자, 부서서 계속 살펴볼게요. 백골부대 경례구호는 바로 백골입니다. 조민석 병장님께서 백골의 기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제대로 제대로. 굉장히 백골! 그래요. 자, 그리고 부대 속에서 보니까 좀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부대명을 한번 개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원래는 백골부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명칭은 사자부대였습니다. 사자부대. 네, 백골부대라는 명칭은 1962년 바뀐 명칭입니다. 6.25 전쟁 당시 자원 입대한 청년들이 죽어서 백골이 돼서라도 끝까지 조국을 수호하겠다라는 각오로 자신들의 철모에 백골을 그려놓고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전우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사단은 부대 명칭을 백골부대로 바꾼 겁니다. 아, 진짜 와, 전율이 느껴지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선배 전우들의 군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단의 노력이 멋있습니다. 자, 우리 조민석 병장은 부대 명칭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백골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강인한 인상이 백골부대 이미지를 더 강한 부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아까 들어보니까 그 사자부대에서 백골부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 건데 그럼 마크도 그때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백골부대 마크는 파란 삼각형 안에 백골이 그려진 모양인데요. 백골 문양은 필사즉생, 골육지정의 백골 정신을, 그리고 파란색 바탕은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흰색은 백이민족, 순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네. 오, 근데 궁금한 게 요 삼각형 안에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별이 이것도- 세 개. 네, 세 개나 있어요. 요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삼각형은 세계 보병 여단의 강력한 전투 의지를 뜻하고요. 삼각형 꼭지점에 박힌 세 개의 별은 별처럼 영원불멸한 사단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아, 이제 백골 마크가 정말 본새가 남달라요. 특히 백골부대 출신들, 특히 개그맨 장동민 씨는 아직까지도 백골 모자를 쓰고요. 그리고 한 여름에 백골 티셔츠만 입고 다니고요. 우와. 아, 진짜로. 이것도 부대 전통인 것 같은 게 철원만 가면 이 백골 마크가 엄청 많다면서요. 네. 포천에서 국도를 타고 철원으로 넘어오자마자 백골 마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백골 공원도 있고 철원 시내 곳곳에서 백골 마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와. 네, 부대 내엔 더 많습니다. 일단 부대 입구에 크게 하나가 있고요. 부대 안내판, 그리고 내부 구조물, 현판에도 백골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여기를 둘러봐도 백골, 저기를 둘러봐도 백골. 정말 이 백골 사랑이 대단하네요. 네. 네. 장병들도 부대 애정이 높아 백골이 그려진 굿즈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백골 굿즈요. 저는 부대에 굿즈가 있다는 걸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백골 티셔츠, 백골 바지, 백골 마스크, 백골 잔 같은 다양한 굿즈가 있는데요. 특히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아무래도 백골 무늬가 그려진 티셔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민석 병장도 혹시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나요? 네, 자랑스러운 백골 아이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좋다. 멋있다. 저랑 그리고 제 소대원들 것까지 해가지고 챙겨왔습니다. 그래요. 우와, 일단 여기 멋있다. 이제 이걸 보시면 뒤에 저희 부대 마크. 오, 멋있다. 수색대대. 진짜 멋있다. 확실히 부대 향이 나네요. 현역들이 진짜 입고 다니는 옷 같아요. 예, 부대 향이 나요. 여기 떨어져 있는 애는 나. 아,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친숙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 좋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이게 바로 백골 네 굿즈 이게 제가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 이거. 백골 의식 때 사용한 실제로 사용하는 우와. 백골 잔. 다돼요? 멋있다. 우와. 약간 우와, 멋있어요. 야, 우와. 와, 여기에 좀- 딱 한잔하면 진짜 좋겠다. 원샷 딱 하기에. 오. 이거 그러면 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모두 다 군장점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백골부대 우리 용사들이 이 백골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희는 저희 부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희 부대가 네임드 부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런 굿즈들도 다 사용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백골부대 이 강렬한 마크처럼 막강한 전투력 또한 자랑하는 부대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무려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부대입니다. 오, 맞아요. 행군기 메이커 네. 부대 특집 때 확실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6.25 전쟁 당시에 백골이 그려진 철모만 봐도 북한군이 아이고 백골 부대랑 싸우다가 뼈도 못 치겠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하면서 철모만 봐도 후퇴할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당시 백골부대의 막강한 전투력에 적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백골부대 장병들을 이를 전술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적이 나타나면 전술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백골이 그려진 철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공포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몇 번의 전투에서 몇 번의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면? 약 150여 회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백골부대는 수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영덕 포항지구 전투, 한강 방어 전투, 안강 기계 전투, 피해 능선 전투 등 크고 작은 전투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덕 포항지구 전투에선 9,047명의 적을 사살하고 포로 2,093명을 생포하는 전공을 올려 대통령 부대 표창도 수상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3, 4단 하면 이 업적을 빼놓을 수가 없죠.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아닐까 싶은데 10월 1일 무슨 날입니까?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이죠. 맞아요. 네. 국군의 날이 바로 백골부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 또 제가 행군기 또 1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군의 날 유래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3, 4단 백골부대가 전군 최초로 10월 1일 38선을 돌파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1950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포항과 양양을 지나 약 330km를 정군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일 백골사단 예하 23연대가 가장 먼저 전군 최성복으로 38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했습니다. 아, 네. 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북한의 기세에 낙동강까지 밀려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위기에서 38선 돌파는 전 국민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당시 온 국민 모두 정말 희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38선을 최성봉으로 돌파한 백골부대는 엄청난 속도로 북진해 10월 10일 10시에 원산 진입까지 성공했습니다. 당시 7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포로 35명을 와. 생포했는데요. 네.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원산을 탈환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전 부대원이 1계급 특진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와, 전부대원. 그리고 17일에는 함흥에서 적을 몰아내고 함흥까지 점령하였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 부대원 1계급 특진이면 정말 엄청난 전과인데 그렇죠. 무적 불패의 사단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먼저 적의 땅을 밟은 백골부대 이렇게 쭉쭉쭉 진격을 해서 한반도 최북단까지 진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세 개의 연대가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진격 작전을 펼쳤는데요. 22연대가 해산진을, 23연대가 대감을, 18연대가 한반도 동북 끝쪽 구령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반도 최북단에서 대한민국의 빛나는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네, 최북단 진격부대로서 엄청난 활약을 한 거네요. 당시 백골 전사들이 최북단에서 태극기를 휘날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짐작만 해봐도 정말 와, 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적진을 뚫고 진격한다는 게 남다른 전투 의지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진취적인 백골 정신 정말 대단합니다. 아, 네. 네. 근데 이 백골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백골 정신으로 역사를 쓰는 부대입니다. 어메이징한 작전이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오둘둘 완전 작전, 은하계곡 작전이라고도 불리는 작전인데요.
수색대대에선 이 작전이 교과서가 됐을 정도로 전설적인 작전입니다. 사실 은하계곡 작전이라고 하면 군필자라고 하면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레전드 오브 레전드거든요. 네네. 정말로. 네, 1992년 5월 22일 밤 북한군 3명이 아군 전투복으로 위장해 DMZ 군사분계선에 침투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적을 감지했고 신속하게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수색팀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장공비들의 위치는 불명확했고 우리 군은 관목지대에서 노출된 상태로 작전을 펼쳐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작정하고 야간을 틈타서 내려왔던 거네요. 맞습니다. 적을 발견하자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찰나의 순간 당시 중대장이었던 김승겸 현 합창의장이 목숨을 걸고 수류탄을 던져 적을 교란시켰습니다. 이에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들이 즉각 사격을 해서 무장공비 3명 중 2명을 사살했고 나머지 1명도 곧 사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대장이었던 김승겸 합창의장의 신속한 결단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었네요. 네. 와, 진짜 참 군인이시네요, 이분은. 맞습니다. 찰나의 순간 즉각적인 상황 판단과 적을 발견했을 때 물러나지 않고 곧바로 조준 사격을 하게 한 결단력이 적을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이 됐던 겁니다. 아군 사상자 없이 적을 모두 섬멸해서 김승겸 합창의장은 일지 무공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0.1초의 결단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분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당시 중대장을 비롯해서 용맹하게 싸우던 우리 백골 부대원들 덕분에 중부전선 이상이 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골부대는 GOP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총 39회의 적 침투 도발 현장을 종결했습니다. 침투한 적 139명을 전원 사살해 전군 유일의 DMZ 완전작전 부대 표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민석 병장도 수색대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비무장지대에 직접 들어가서 임무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DMZ 완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용사들이 완벽하게 지켜낸 DMZ를 수호한다는 게 정말 이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무래도 DMZ라는 지역이 특수하고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보통의 각오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자, 이 백골 부대가 지키고 있는 중부전선 이 철원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네. 게다가 DMZ에 들어가는 수색대대원이면은 그 긴장감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와, 아니 그런데 수색대대원들은 DMZ에서 도대체 어떤 작전을 하는 거죠? 네, DMZ 작전을 통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적의 침투 흔적을 식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딱 그 DMZ 작전 나갔을 때 어떻게 엄청 좀 떨렸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진짜 정말 긴장 많이 했는데요. 특히나 첫 작전에 투입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걸 1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많이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60회 이상 정규 작전을 수행해 본 결과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 1%의 군인만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 또 최전방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최전방을 나와서 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말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이 이런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이 확실히 월등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 땅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막중한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수색대대원들은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지대에서 단 0.1%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수색 매복 임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비무장지대가 사실 이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6.25 전쟁의 어떤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언제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곳인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색대대 장병들은 어떤 훈련을 평소에 받고 있나요? 우리 수색대 장병들은 굉장히 특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선 침투 훈련과 화력 유도 훈련인데요. 전선 침투 훈련은 전시 상황 발생 시 적 전선 지역, 즉 GOP 라인을 어떻게 침투해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뢰를 확인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아군의 피해가 없도록 이를 개척하는 훈련입니다. 오, 그럼 혹시 화력 유도 훈련은 뭔가요? 네, 화력 유도 훈련은 적의 첩보를 수집해 사단의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감시 표적에 대해 포병 화력을 유도하는 훈련입니다.
수색대대라 그런지 훈련도 특색이 딱 있네요. 사실 김대희 씨도 수색대대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뭐 이런 훈련을 그럼 받아보신 건가요? 같은 수색대대지만 이제 부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네. 본질은 같다고 봐야죠. 근데 이 저희 때도 그렇고 수색대대는 특히나 이 사격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7종류의 사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 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개인 화기를 이용한 개인 전투력 사격, 0점 사격을 기본으로 하고요. DMZ 내에서 적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격을 하기 위한 즉각 조치 사격, 야간 매복 작전 투입 전에 실시하는 야간 사격, K201, K3를 다루는 공용 화기 사격, 저격총 K14를 다루는 저격수 사격 등 다양한 사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때랑은 좀 다르구나. 네. 그리고 대대장, 주임원사, 작전과장, 군의관, 저격반장 등 이런 간부들은 권총 사격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밥 먹고 그냥 사격 훈련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사격 훈련은 얼마나 받나요? 네, 보통 한 달에 5번에서 7번까지 작전이 들어가는데요. 작전 전날에는 무조건 사격을 진행합니다. 어허.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전방이고 수색대대니까 무기부터 뭔가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요즘 군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 워리어 플랫폼 어떻게 좀 도입이 됐습니까? 도입. 네, 됐습니다. 오. 네. 특히 총기에 워리어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네. 레이저 표적 지식이 3배율 조준경, 6배율 조준경, 전술 라이트, 개인 화기 조준경 등 개인 전투원의 전투력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한 고성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형 반탄조끼 역시 보급되고 있습니다. 조민석 병장도 사용해봤어요 워리어 플랫폼?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저도 이제 총에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정말 게임에서만 사용하던 그런 장비들을 실제로 착용해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적군을 만났을 때 이거 혼자서 다 쓸어버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야, 좋다. 자 그러면은 워낙에 사격 실력도 좋은 용사들이 워리어 플랫폼까지 이용을 한다 이거면은 뭐 부대원 전부가 특등사수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저희 수색대대 인원들 전부 특등사수입니다. 백골부대 용사들 개개인의 전투력 역시 대한민국 최강이라 자부합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오늘 밤도 두 발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전군 부대자랑 오늘은 국군의 전설 3사단 백골부대와 함께했는데요. 자 어떻게 백골부대가 최강의 타이틀을 얻었는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전군 유일의 DMZ 완전 작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백골 정신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전군 부대자랑 다음 주에도 백골부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일요일 저녁 8시 TV 앞으로 모여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복기가 앞장섭니다. 자,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 과학사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윤대중입니다. 네, 육군본부 법제과 한예린 법무관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린입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너 혹시 군대 올 때 소 타고 왔냐? 너네 집 초가집이야? 그 지역 애들은 배신을 잘 하는데 어디 너도 반부한테 가서 한번 일러봐라. 이런 식이에요. 좀 어처구니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입을 손바닥으로 진짜 기분 나쁜데 이거. 그렇죠. 이렇게 탁탁. 찬바람이 두 뺨을 스치던 어느 겨울의 주말 오후 당직을 서던 소대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부대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대 안은 평온 그 자체였거든요. 발걸음을 당직실로 옮기던 그때 저 멀리 연병장 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주말 오후고 연병장 쪽이면 뭐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족구를 하거나 뭐 그런 소리겠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병사들끼리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기를 하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날카로운 이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거예요. 아따 구멍등을 확 그냥 분질러 버리란게. 축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오 근데 네네. 축구라고 하기에는 약간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은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리가 난 곳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병사 둘이서 서로 엉켜붙어서 주먹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니 왜 싸우고 있는 거죠? 보통은 말로 하지 뭐 주먹질까지는 잘 안 하는데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다못한 소대장이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엉겨붙었던 두 사람을 떼어놓고 보니까 이게 뭔 상황인가 싶더라는 거예요. 한 명은 병장,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병. 오. 병장이랑 이병이 쌍방 폭행을 했다고요? 그렇죠. 오. 이병이 병장한테 달려든 그게 말이 되나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건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몇 개월 전에 A 병사가 생활관으로 전입 온 그날로 돌아갑니다. A 병사는 첫날부터 앞으로의 군생활이 좀 편치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다고는 해요. 이제 보통 생활관에 처음 들어오면은 이제 호구 조사부터 하잖아요. 뭐 저희 때는 뭐 몇 살이냐, 그렇죠. 군대 오기 전에 사회에서 뭐 했냐, 뭐 여자친구는 있냐, 뭐 보통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A 병사가 처음 받은 질문은 이거였는데요. 너 어디 출신이야? 출신이면 고향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 병사는 대답을 했죠.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러자 선임이 다시 물었어요. 전라도가 뭐 다 니네 집이야? 네. 그러니까 장난이니까. 아, 유지. 장난을 친 거니까 그냥 뭐 네네. 저도 같이 장난으로. 어. 네, 뭐 아주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대답은 전라도 무슨 시 무슨 동입니다. 이게 A 병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A 병사는 그냥 그런 식의 장난인 줄로만 알았어요. 네. 다른 선임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야, 너 혹시 군대 올 때 소 타고 왔냐? 혹시 너네 집 초가집이야? 아 진짜 너무 유치하다. 그죠? 아 무슨 네네. 출신지 가지고 놀리는 거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유치한 것 네. 같아요. 아. 보통 초등학교 때 이렇게 놀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지 않나요? 아, 누가 봐도 농담이긴 한데 정말 유치한 농담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뭐 이런 장난도 쿨하게 넘길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A 병사의 출신지를 듣자마자 표정이 굳은 한 사람, 바로 병장인 B 병사 때문이었거든요. 뭔가 느낌이 좀 쎄하죠. 전입 온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A 병사가 워낙 싹싹한 데다가 성격도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적응도 아주 잘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간부의 지시로 A 병사가 B 병사에게 어떤 말을 전한 거죠. 그런데 A 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B 병사에게서 욕설이 날아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뭐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뭔가 얘기만 탁 했는데 욕설이 팍 튀어나온 거죠. 아니면 뭐 비병장하고 네. 그 얘기를 그 전화라고 하는 간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닐까요? 그 중간에 있던 A 병사는 이제 새우등 터진 거고. 아 이제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화풀이를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과연 그랬을지는 한번 들어볼게요. 전달 내용은 간단했는데요. 비병장님, 행보관님께서 일과 후에 행정반으로 오라십니다. 아 이거는 문제가 있나요? 그 자체에 또 어떤 문제예요? 그 효자손 씨의 사투리가 아주 엉망이에요. 네.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네. 사투리는 약간 경상도 쪽에 아, 가까운 네, 사투리였어요. 근데 뭐 제가 농담식으로 다 하긴 했지만 이게 농담이 가능한 게 지역 차별이 사실 21세기에 없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갖고 놀리는 거는 네. 그냥 진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요즘 맞아요. 같은 근데 시기에. B 병사가 생각한 A 병사의 문제는 출신지였어요. 진짜로 사투리 자체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근데 사투리가 사실 왜 전 사투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귀엽잖아요. 그리고 사실 엄연히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말인데 그게 뭐 싫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지역의 방언인데 네. 그게 왜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당시 B병사는 A 병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그냥 입 열지 마. 내 귀에 사투리 들리면 너 피곤해질 줄 알아. 야, 이게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B병사는 도대체 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B병사는 입대 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 지역 출신이었다고. 아, 뭐야. 야, 그러면 그 헤어진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정말 잘 헤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 말도 이거였어요. 여자친구의 배신. 그 이후로 전라도 사투리만 들으면 매우 막 화가 난다.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 다 배신자임이 분명하다. 이런 강박이 있는 거죠. 진짜. 아니 무슨 서울 사람한테 차였으면 서울 전체를 다 미워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인도 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전 미워야 세계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가서 A 병사는 B 병사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B 병사는 틈만 나면 특정 지역 출신 병사들의 말투와 억양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야, 너 그 오태 해봐. 나 모대가 아니라 오태. 야, 자식아, 너 한국말도 못하냐? 빤시다 진짜. 그러더니 어느 날은 사투리를 교정하겠다고 나섰어요. 심지어 본인이. 자기가? 훈련이나 일과 도중에 누군가가 이제 사투리를 쓰면 B 병사가 입을 손바닥으로 기분 진짜 나빠. 기분 나쁜데 이거. 그렇죠, 이렇게 탁탁. 진짜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A 병사 역시 여러 차례 맞았다고 해요. 뭐야, 본인 국립국어원이야 뭐야. 국립국어원도 그렇게 안 해요. 네, 자기가 뭔데? 네, SNS에 의뢰하면 얼마나 나이스하게 대답해 주는데요. 그럼요. 뭐야. 문제는 업무를 나눌 때도 이런 차별은 계속됐는데요. 이곳 생활관은 원래 이제 청소 구역을 돌아가면서 정하고 이제 세부 임무를 자율적으로 조율을 하는데 B병사는 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 구역을 직접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때 특정 지역 출신 병사들에겐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구역이나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A 병사는 늘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다고 해요. 차별이 끝이 없고. 끝이 없죠.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네. 혹여나 A 병사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비난의 화살이 바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분노는 늘 엉뚱한 데로 튀었어요. 네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 일을 못하는 와. 거다. 진짜 기분 그 지역 애들은 배신을 잘하는데 어디 너도 간부한테 가서 한번 일러봐라. 이게 참 논리라고는 일도 없고 좀 어처구니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상황은 사실 폭력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간부한테 말을 해서 그냥 조치를 취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A 병사라고 그 생각을 안 했어요. 했겠죠. 좀 몇 번이고 고충을 상담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주변 동기들이 제지를 했다고 해요. 왜냐? 이제 B병사의 전역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이제 병장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긴 맞죠. 그럴수록 동기나 후임들에게 고마워하고 잘해야지. 예? 그러니까 병사들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네. A 병사는 이제 B 병사가 전역하면 끝이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주말 오후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부대원들이 335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B 병사가 A 병사에게 이상한 말을 던집니다. 야, 그 네 SNS에 네 여자친구 봤는데 이쁘더라. 어디 출신이야? 뭐야? 여자친구 출신 왜 물어봐요? 자기가 뭔데? 형식 밖의 일인데 A 병사는 당연히 이제 불쾌했지만 뭐 어떻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여자친구도 이제 같은 지역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돌아온 답이 뻔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B 병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죠? 그 인성에. A 병사가 이제 머뭇거리더니 바로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그래도 거시기지? 어쩐지. 어쩐지 뭐. 기분 나쁜 어. 소름이 돋네요. 어쩐지 뭐요. 뭐야. 그리고는 결국 B 병사는 선을 넘는 질주를 계속합니다.
어쩐지 이런 애가 널 만나준다 싶더라니. 응? 거기 애들은 좀 쉽잖아. 순간 A 병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떻게 참았지? 네. 저도 신기해요. 진짜 이게 어떻게 안 나갔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참았지? 바로 나갔을 것 같은데. 저였어도 바로 나갔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나갔는데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선을 넘는 B 병사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어디까지 하는 거죠? 너 그러고 보니까 여동생도 있다고 했지? 가족까지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시계 참았지? 넘어서 그냥 네. 끝까지 갔죠. 와, 진짜 화가 나네. 제 네네. 선을 시계 넘는 어?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다 분노 감정이 있듯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A 병사는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B 병사가 여자친구와 친 여동생을 지역색을 띄우면서 비하하는데 도저히 인간 같지 않아 보였을 겁니다. 네. 본인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갔고요. 싸움이 번지게 된 거죠. 진짜 그 입장 바꿔서 그 심정은 진짜 정말 충분히 100%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좀 안타깝네요. 거기엔 다른 병사들도 같이 함께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병사들도 싸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A 병사를 응원했던 거죠. 응원할 만하죠.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군 생활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은 병장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은 조금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몸을 사리는데 네, 몸도 사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잘 해줘요. 뭐 이제 뭐 군 생활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 너네 편한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비병사가 근데 자신이 잘못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논리 있게 자기의 그런 행동과 말이 정당화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그쵸.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사실 지역 차별이 좀 큰 문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럼요. 옛날 일 같이 저는 느껴졌는데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좀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함으로 인해 생기는 사건이 최근 들어도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네.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모 부대의 후임이 선임의 출신 지역을 언급하면서 그 지역 출신들은 곁에 둬서 좋을 게 없다. 얼른 제대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발언으로 다툼이 시작됐었고 결국 폭행으로 번져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후임이 선임한테요. 네. 와, 이거 완전 선임도 못 알아보는 경우였네요. 근데 이번 사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애초에 특정 지역 출신들을 미워하게 된 계기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 다 싸잡아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 감정이 어떤 특정 지역과 연결되면서 그런 잘못된 편견에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분노가 표출 대상을 잘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성격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빨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독 비병사는 그 사투리에 굉장히 좀 민감해했잖아요. 뭔가 이유가 따로 또 있을까요? 만약 빨간 옷을 즐겨 입는 선임에게 군에서 매우 뭐 폭행, 괴롭힘 이런 거를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면 네.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많이 듣던 사투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자친구가 연상이 되겠죠. 결국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가 엉뚱하게 타인에게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 뭐 여자친구와 이별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비병사는 지나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사고를 표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건
군을 넘어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발상인 거죠. 이렇게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거 이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 맞죠?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부대원들을 괴롭혔는데 단지 그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게 놀리는 건 기본이고 폭언에다가 청소구역도 지 마음대로 힘든 곳으로 배정을 하고 이거는 뭐 완전히 월권이고 뭐 갑질 아닙니까? 네, 비병사는 선임이라는 이유로 청소구역까지 제멋대로 분배했는데요.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는 게 A 병사도 그렇고 다른 병사들 모두 B 병사의 만행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을 했잖아요.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 병영 문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비병사가 일단 선임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 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급 사회이고 서열이 있기 때문에 후임병들이 쉽게 선임병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참고 있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고를 해서 악습과 패습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럼요. 생각해보면 참 씁쓸한 게 군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A병사처럼 특정 지역 출신의 부대원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대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B병사의 잘못된 행동에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른 병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었으면 좋았을까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라서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그리고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회에 기초하여 동료를 공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지역 차별 등의 행위는 군이 아닌 민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다른 병사들은 자신이 차별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군인의 의무에 따라서 비병사가 동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코너입니다. 사건인 사건 한번 만나보시죠. 가 병사는 전입 후 부대원들에게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가 병사의 별명은 만나였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할 때 만나? 뭔가 그냥 귀여운 별명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죠? 경상도 토박이인 가 병사는 입대 전까지 경상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가 입에 배어 있었습니다. 또 말 걸면 뭐 하긴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경상도 사투리로 마자를 만나로 발음하는 가 병사에게 부대원들이 만나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이름 대신 불렀던 겁니다. 만나. 네. 만나. 가 병사를 향한 집요한 놀림은 계속되었는데요. 특히나 선임인 나 병사는 만나야 너는 돈이 많나 아니면 여자가 많나? 라는 식의 별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가 병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놀리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에 참지 못한 가 병사는 나 병사에게 면담 요청을 하면서 부탁까지 했는데요. 나 병사는 이를 무시하면서 부대원들까지 동원해 가 병사를 놀려댔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가 병사는 마음의 편지에 나 병사의 이야기를 써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지.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됐나요? 네, 조사 후 나 병사의 행위가 반복적인 인격 모독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나 병사는 부대관리 훈령 위반으로 휴가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명을 지어서 놀리는 게 참 이게 유치한 짓인데 별명이라는 게 듣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아야지 서로 감정이 안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명에는 좋은 별명도 있고 나쁜 별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별명은 듣는 이의 기분을 좋게 하고 에너지를 좀 얻게 하죠. 또 상호 간의 친밀감을 좀 더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쁜 별명은 상호 간의 감정을 좀 더 쌓이게 해요. 그래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선임 후임에게 나쁜 별명을 지어주고 계속 그걸 호칭하고 부르는 건 괴롭힘이고 인권 침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명은 보면 좋은 별명은 거의 안 지어주는 것 같아. 다 나쁜 맞아. 별명. 약간 놀리려고 지어주지. 쓰는 그쵸? 맞아. 와, 쟤는 정말 주위 사람들을 참 그 기쁘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애야. 야, 비타민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야, 비타민 지나간다. 야, 비타민 안녕. 뭐 이러진 않잖아. 약간 맞아요. 아 근데 이 사건에서 나병사의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것도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단순한 논립을 넘어서 출신 지역으로 인한 차별이나 비하 발언까지 된다면 이는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 병사는 B 병사의 원색적인 지역 감정 때문에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B 병사가 특정 지역 출신 후임 병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3항은 집단 따돌림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하고 있어 비병사는 영내폭행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함께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번 사건에서 이제 폭행이랑 폭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했는데 만약에 좀 이제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놀리는 것만으로 또 이게 처벌이 되나요? 부대관리훈령 제17조 제3호는 병사들 간의 구타나 가혹행위, 인격모독, 집단 따돌림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희화화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가 인격모독에 이르는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해서 이 A 병사가 먼저 그 선임인 B 병사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그 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이해가 되지만 후임이 선임을 먼저 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A 병사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도 정말 안타깝지만 부대 내에서 B 병사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A 병사 역시 영내 폭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A 병사의 폭행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 즉 B 병사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징계 규정에 따라 아마 A 병사에 대한 처벌은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킨 B 병사. B 병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전역할 때까지 뭐 같은 생활관을 쓰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부대관리훈령 제18조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에서는 B 병사의 생활관을 옮겨 피해자인 A 병사와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B 병사가 A 병사의 여자친구와 여동생에게까지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이것도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제일 열받아. 네. 타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 이번과 같이 A 병사의 가족이나 여자친구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 만약에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졌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당사자를 특정해서 성적으로 쉽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B 병사는 A 병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행위 외에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추가적인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도 그릇된 지역 감정으로 이 병사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선임이 있다는 자체가 참 씁쓸한데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군에서는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감성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각 부대마다 차별에 대한 교육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과 그릇된 프레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어느 날 인터넷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하나. 사이즈가 나오네. 모함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시병사를 부탁 먹기 위해서. 나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은. 와. 야. 군생활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도대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wish you a 갑자기? merry Christmas. 갑자기?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체력 단련실이 3개나 있다고. 와 진짜. 여기 보시다시피 저도 특급 전사를 달성했는데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해 DMZ 작전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Oh, don't be scared, 아슬하게, 아찔하게 두 손을 펼쳐 up in the air, up in the air, up in the air. 망설이지만 we just dance.